네, 오늘도 뉴스의 시티 라이브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종석의 리포트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개입니다. 제가 고른 이 리포트들만 보면 오늘 하루 뉴스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표 사퇴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만났다. 정청래 대표가요,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밀어붙이면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명청대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책임져야 하지 않냐, 혹은 대통령이 순방 출국 행사에 안 부른 메시지도 명확하지 않냐, 이런 당내 지적에도요, 정청래 대표 본인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형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 사퇴 날까지, 그런데 면전에서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예, 특히요, 정청래 대표는 사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택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 꽃피워야 된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이른바 반정청래 연대를 꾸린다면 이에 맞설 친문 연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겠죠.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더라도 패배하더라도 앞으로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지지층끼리의 극한 싸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제가 고른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이제 야당 대표에게 해볼까요? 퇴원하자마자 기강 잡겠다 사퇴 거부. 건강 이상으로 입원한 지 엿새 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퇴원을 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예, 당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마저도 장동혁 대표 거취 얘기를 했었는데 장 대표 저렇게 사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장 대표 퇴원 날인 오늘 국민의힘 당 유튜브는요, 이런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너와 나 다름없이 같은 꿈을 품고서 눈부신 태양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 가슴 벅차리는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 저 영상 충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총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했던 재선거 주장까지 다시 꺼냈습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 당의 기강 확립을 얘기하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윤리위 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비슷한 시각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사선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선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지금 사퇴 논란에 대한 말씀도 듣고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 패장이 이런 뻔뻔함을 보인 적은 없다면서 대표 재신임이라도 부르라라는 비판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리포트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국면부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와 꽤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 친한계 친윤계 가릴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 28명, 그러니까 전체 의원의 4분의 1가량이 오세훈 시장의 강연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특히 많이 오시지 않았나.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선을 긋지 못한 걸 박형준 시장, 박형준 후보의 부산시장 선거 패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부산은 왜 졌을까? 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등록을 2번 미뤘죠? 그때 박형준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거다 하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저하고 함께 하셨으면 어땠을까? 오늘 저 자리 보수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저 주제 강연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를 하는, 그래서 정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되려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원내대표는 충분히 당이 운영이 되는데.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 들어서 장동혁 대표 겨냥한 걸까요? 사실 어제 의원 15명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참석 행사에 오는 등 극적으로 생환을 한 오세훈, 한동훈 두 대권 주자, 보수 주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게가 점점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리포트 네 번째입니다. 신원 확인, 성조기 여성의 출석 통보. 이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지난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의 진입을 마지막까지 홀로 막았던 저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그 30대 여성 말입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정확히 2-1 게이트 손잡이를 붙잡고 무려 2시간을 버텼고요. 실제로 그날 진입이 무산된 뒤로 이 펜싱 대표팀이 빌린 장비로 대회에 나서는 등 체육계의 피해는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올림픽 잔다르크에서 올다르크라고 부르는 등 영웅시하는 주장까지 나오며 꽤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저 여성은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귀가했었는데 최근 저 여성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이 업무 방해 혐의, 그러니까 체육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가 이 여성에게 무료 변론 제공 의사를 밝혔는데 해당 여성은 아직까지 그 수용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얘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중년 여성 집회 참가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성의 뺨을 때리는 걸로 보이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경찰관들에게 에어서에 체포되는 저 여성, 붙잡힌 팔을 뿌리치려다가 저 옆에 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 직후 경찰관이 여성의 뺨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보이고 곧바로 때렸다고 소리를 칩니다. 해당 경찰관은요, 팔을 깨물려 하고 얼굴에 계속 침을 뱉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며 순간적인 방어 기제였다는 취지로 경찰 내부에 해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쪽에서는 경찰관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 반면 다른 한쪽에선 아니 욕설과 침뱉기 같은 여성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 여론은 갑론을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후 상황 등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월 1일까지 거취를 안 밝히면 탄핵하겠다. 바로 위철한 대행 얘기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조사 첫날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은 저 화면의 주인공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이제는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관련돼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서면도 받고 해서 조금 여러 가지 뭔가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졸리십니까? 지금은 상당히 역부족으로. 게다가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시 7동 제2투표소 관련된 질문엔 위대행 엉뚱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때 그
앞에 모였던 시민분들이 폭도 같으세요? 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기 오셨어요? 참 17동에? 지금 올림픽공원이라 예, 헛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공원 예, 거기는 안 갔습니다. 제2투표소에 모인 국민들이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못 들었습니다. 태도 논란이 있죠. 위철한 대행 그러면서도 이 말은 꼭 합니다. 밥 친구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밥을 안 않아도 드셨습니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일부 친구지 아니지? 예, 밥 친구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조회해봐도 알지만 제 셋째 동생 나이입니다. 현 대통령. 내가 같이 밥 친구로 같이 밥을 먹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예, 여당으로서도요. 위철한 대행의 저런 태도라면 야당과 그리 크게 뜻을 달리할 수가 없을 텐데요. 야당은 다음 주까지로 위철한 대행이 거취 표명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고른 7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구속심사 출석하자 내 이놈. 화면을 만나볼까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면서 오늘 법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21년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예, 법원 출석 과정이 꽤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요, 2021년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을 앞두고 5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이 특수본은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고 생각한 이만희 저 총회장이 보답 차원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5만 명 넘게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과거 코로나 당시에 감염법 예방법을 어긴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 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요, 95살 고령의 나이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여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는 이겁니다. 일본의 출국세 내달부터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이 다음 달부터는 출국세 인상으로 항공료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항공료에 포함되는 출국세가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오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체감은 못했었는데 지금 유류세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예전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말고 다른 나라를 선택할 것 같고 일본을 자주 못 오게 될 것 같아요. 음식 먹는 거랑 쇼핑이나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일본은 비자 발급 수수료도 다음 달 1일부터 5배 오르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すぐに例えばインバウンドにですね、影響が出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무비자로 최장 90일까지 일본을 찾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은 오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 김종석 리포터 오늘은 8개였습니다. 예, 제가 자리로 돌아왔고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 토크는 이걸로 갈무리를 하려 합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첫 이슈는 이게 되겠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제 아마 민주당 내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일 겁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사퇴 변에서요. 본인이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에 노무현의 가치가 더욱 빛났습니다. 국민 통합의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저는 그런 노무현이 좋았습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쭉 언급한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의중은 확실했거든요. 네. 누가 봐도 정 대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적통은 나다. 마치 탈당했던 김인석 총리보다 내가 낫다. 이게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출사표를 듣고 꽤 직설적이다라는 느낌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의리라는 말이 좀 귀에 꽂혔습니다. 의리요? 네, 우리 김보성 씨가 의리 하지 예. 않습니까? 이 정치판 의리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을 동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과 나는 동지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끝까지. 네, 라는 의미인데 글쎄 대통령을 굳이 지켜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번에 대표 나가는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의미. 예. 자, 또 하나는 자신의 적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즉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사실상 내가 그 적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예. 라는 의미.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이 정체성의 이 갈림길을 보면 일단 586 운동권 세력 플러스 친노 친문들이 이제 뭉쳐 있는 하나의 세력이 있고 전통적인 민주당 그렇죠. 지지층이죠. 예. 친명과 뉴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내가 이런 어떤 그룹의 대표다. 예. 라는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핵심적 당원들에게 내가 이 조직의 어떤 이 진영의 적통이기 때문에 예. 나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예. 여기에 어떤 적통은 아니다. 라는 의미들을 이제 비교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 느낌은 이거는 너무 이 공격의 칼날이 굉장히 예리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오늘의 정청래 출사표가 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와 당신인데 당신이 나를 지켜주겠다? 예. 내가 왜? 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명청대전은 현실화가 됐어요. 근데 좀 공교롭게도요. 오늘 정청래 대표 사퇴 직후 첫 공식 일정이 바로 문 전 대통령 만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관저 저녁 만찬 독대 이거와 또 비교가 되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예. 이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제 김어준 씨가 경고 아닌 경고. 이제 이러다 코지층 빠져나간다라는 경고했고 오늘 정 대표가 오늘 아침에 사퇴했고 그리고 오후에 문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게 뭔가 흐름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정청래 대표로서도 작년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예. 정 대표가 당원들과의 오래된 유대 관계에 기반해서 예. 당대표 출마를 했지 어떤 세력의 대표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난 1년간에 그게 일종의 이제 세력화가 되고 어떤 세력의 대표로서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예. 오늘 저 행보도 이제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요. 예. 뭐 정청래 대표의 오른쪽에 김어준 씨, 왼쪽에 유시민 작가가 예. 있다. 근데 이런 관측들이 대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전에 약속된 그런 만남은 아니었지만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 가서 기다렸다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거거든요. 사퇴 당일에요, 그것도요. 네, 물론 통보는 했을 겁니다. 알려는 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퇴 당일에 저렇게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나로 대표되는 그 세력을 안고 그리고 세력과 세력 간의 대결로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저는 분명히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어요. 박원석 의원님이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통령의 그 의중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그걸 고민하고 예.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시점에 한 발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 주관적인 기대 이런 거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는 예. 한 세력의 대표로서 본인이 물러설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성격의 전당대회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 구도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러서지 않고 예. 오늘 출마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의 격렬함이랄까요?
치열함이랄까 이게 한층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격렬한데 더 격렬해지는 아니,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등장을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마치 신구 정권 간의 대결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충분히 오늘 저 장면이 어떤 메시지로 해석될지 모르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겠죠. 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다하지 않았죠. 이러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지죠. 송영길 의원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관저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뭐 알려지기로는 뭐 또 전당대 얘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했다는 나중에 후문도 있는데 오늘 정 대표를 맞이한 문 전 대통령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거의 뭐 본인이 자료까지 만들어 정청래 대표가 대략 10년 분 동안의 이제 사퇴 해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려 36번이나 언급했는데 저는 대통령 36번 언급한 것보다 저 말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과 노선이 다르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 쪽으로 가기로 원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예.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력전의 양상, 거기에 플러스 사실상의 어떤 지향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집권 2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중도 실용적인 걸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예. 또 2028년 4월 총선 전까지가 골든타임이잖아요. 예. 이 2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각 분야에 걸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 그 마음이 급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검찰 개혁 무조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방점이고. 결국 이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일 겁니다. 예. 즉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의 여부일 겁니다. 대통령은 일부러라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제 털끝만큼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꽤 지금 심각한 거다. 즉 세력전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출연하고 심각한데 내용적으로도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심지어 아니냐. 지금 집권 2년 차잖아요. 한창 그렇죠. 일할 때인데. 예. 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할 때 예. 그때도 보면 정말 거의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그런 걸로 비춰봐서 지금의 여권의 이 움직임 자체가 점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예. 꽤 우려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 문제는 내부의 문제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게 정책의 문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권 세력이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누가 당선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이 당선 이유가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 대표가 당 대표가 연임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 극렬한 민주당 내전은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님. 네. 이제 화면을 하나 만나볼 텐데 뭐 아무리 뭐 누군가가 당 내에서 정 대표 뜯어 말려야 된다고 해도 일단 나오기로 했으니까 전시라도 했고 뭐 더 이상 정 대표의 판단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저기 보면 1번 3자구도 2번 1일 1표제. 어쨌든 이른바 김민석, 송영길 반청연대를 보면 정 대표가 연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저 2번을 보면 그래도 1인 1표제로 바꿔놨기 때문에 저 정 대표의 영향력 무시 못할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가봐야 알겠죠. 예. 저는 뭐 어느 한쪽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막상막하가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 당원 분포로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 예. 즉 친노 친문 이 연장선에 있는 지지층의 숫자가 더 많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집권 1년 차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성공을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들이라면 다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청 간에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결국 대통령을 선택할 거냐 예.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 거냐 이런 선택지로 그렇죠. 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아무래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래도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아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선호도 있겠지만 예. 대통령을 지지해줘야 된다는 당원과 지지층의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그 점은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는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고 예. 가봐야 아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18일 날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도 있은 게 알려졌는데 예.
출마할 건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는 걸로 거의 알려져 있어요. 뭐 일종의 송영길 의원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아니 근데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송영길 대표가 2021년도에 당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근데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이제 와서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요? 대통령의 의중이 뻔히 어디 있는지 알고 본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굳이 이 구도에 나와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중간에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몰아준다. 이거는 좀 격이 안 맞고 어쩐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근데 그만큼 들어서. 친명이 다급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나중에 근데 장관 갈 수도 그게 있는. 이제 3자 구도일 경우에 예. 양자 구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가 나는지 여부도 불투명해요. 때문에 송영길 의원 출마 여부는 미국 갔다 와서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설령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반정청래 이 선거에 앞장설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게 본인이 후보로 나서지 않더라도 예. 그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호남의 기반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김민석 총리의 호남 선거운동을 본인이 도맡아서 결국 호남의 당원이 제일 많으니까. 네, 앞장서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본인이 후보로 뛰어들지 아니면 후보로 뛰어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청래 대표 연임을 막기 위해서 선거 전면에 나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확인이 되겠죠. 여론조사 한번 다시 볼게요. 물론 뭐 아직 한 달 반 가까이 남아서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만약 거칠게 그냥 더하면 김민수, 송영길 더하면 정청래 대표, 정청래 의원보다는 앞서는데 특히 이제 지역별이나 이런 당원이 많은 호남권으로 좀 보면 뭐 지금은 일단 김민석 총리가 좀 무세해 보입니다만 뭐 정청래 대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겠어요? 결국 지금 마치 친문 대 친명, 와 친청 대 반청 대결이 세게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대표는 사퇴를 했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야당 대표는 퇴원을 했습니다. 장도혁 대표가요. 사퇴는 거부하면서 진짜 보수 재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장도혁 대표의 기자회견 내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당원들께서 바라시는 진짜 보수 재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이현종 의원이 그 정청래 대표의 그 사퇴 의견이 꽤 직관적이고 셌다, 예상 외였다라고 했는데 저는 장 대표가 오늘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 자청하면서 보수 재건이란 말을 쓸 거는 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썼던 보수 재건을 진짜 보수 재건하겠다. 이 장 대표도 병상에서 꽤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수를 왜 재건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당의 당권을 갖고 있고 자기 보수가 지금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보수 재건을 해야 되죠? 이제 그게 저는 이게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이미 당대표가 돼서 본인 위주로 선거도 치렀고 다 이제 선거에서 혼신을 기울였다면서요. 근데 뭘 또 재건할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자체가 보면 지금 이 거세게 일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한 즉 보수 재건이라는 의미는 결국 이제 현재의 이런 노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즉 장동혁 노선으로 대표되는 사실상 절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기존의 어떤 강성 보수층과의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장동혁 노선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한동훈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보수 재건의 노선은 전륜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와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재건의 어떤 첫걸음이고 그리고 좀 더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보수 재건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져와 써버렸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런 의미는 내가 계속 있는 것이 보수 재건이다라는 말로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진짜 보수 재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금의 본인의 어떤 존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저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보수가 재건 안 됐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모순이다. 결국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워낙 이제 당 안팎에서 이제 압박이 심하니까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재선거라는 그런 정책인 프레임을 걸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워낙 보수 재건에 대한 것들이 일반화돼 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보수 재건이에요. 라고 이제 지금 역으로 프레임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프레임 싸움에서는 이미 선점된 보수 재건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 대표의 보수 재건의 의미는
그럼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막 징계하고 뭐 같은 사람들 기강 세우고 그 부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재건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거. 오늘 장 대표 기자회견은 3가지로 요약돼요. 첫 번째는 사퇴 안 한다. 네. 뭐 무슨 사퇴냐? 당원들이 고치 결정할 거다. 두 번째, 특검, 재선거. 글쎄요, 뭐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 같은데도 장 대표는 특검, 재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는 마지막 기강 확립.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던 윤리위도 가동하고 뭔가 징계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 대표가요? 저는 연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연기할까요? 당대표 거치는 당원들이 결정한다. 이 얘기는 원내 압박으로 물러난 일은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거취와 관련돼서 당 안팎의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예. 비슷한 얘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어요. 당대표의 거취를 몇몇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는다. 예. 당대표 거취를 정한다면 그건 당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좀 소통이 있었나 보다 이런 짐작이 되고요. 여기서 더 압박하면 징계 정치에 다시 나서겠다. 이게 이제 기강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기존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뭐 또 배현진, 김종혁 맞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본다면 또다시 그런 징계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당의 기류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당의 기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가늠자가 되는 분이 정점식 원내대표인데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계속 당내 의견 수렴을 하면서 원내대표조차도요. 밖으로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비공개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예.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톱 간의 전면 충돌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당장에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돼서 뭐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이게 당내에서 충돌하는 의총만 하면 충돌하고 최고위원회 열면 충돌하고 예. 이런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 며칠간 좀 입원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보수 재건을 얘기하려면 앞으로 당의 쇄신과 변화의 방향을 이런 것들로 가져가겠다는 콘텐츠를 내놔야 되는데 또다시 재선거, 부정선거, 뭐 특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그냥 드라이버만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탄핵된 겁니다. 전면 재선거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의총에서는 일단락이 됐어요. 투표구에 문제가 있는 7개 그 지역에 한해서만 그것도 재선거의 의미가 아니라 예. 이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예. 이를테면 소청을 한다라는 걸로 일단락이 됐는데 예. 그 얘기를 다시 주장한다는 건 본인이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이나 콘텐츠나 고민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짧게요. 사실은 장 대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 국회 가서 마치 새머리처럼 국민의 의원들과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스킨십도 했는데 장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금 리더십이 전과는 많이 다른데도 되레 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뭐 자칫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미 뭐 중원을 이미 이제 영토를 점령을 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오세훈 두 세력이 이제 사실상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예. 거의 뭐 영토를 점령해 가는데 이제 뒤쳐져 있던 장동훈 대표 다시 나와서 칼을 휘두른다 한들 예. 예전과 선거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무기가 굉장히 묻어져 있고 예. 또 칼이 부러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거의 뭐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의원들은 이제 다음의 상황들을 다 내다보고 있거든요. 총선 본인들 그렇죠. 공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열차는 떠났고 그 뒤에서 칼을 휘둘러봤자 먼지밖에 안 먹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교롭게도 여당 대표가 사퇴했고요. 야당 대표가 퇴원한 꽤 중요한 날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오늘 하루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추격전을 끝낸 결정적 스윙, 바로 경기도 시흥역입니다. 예, 한 남성이 저렇게 주차장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잠시 뒤에 경찰이 뒤쫓죠. 이 남성 소지품까지 버리면서 전력 질주합니다. 마침 차량을 주차하던 시민이 목격을 하는데요. 남성의 동선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힘껏 가방을 날립니다. 저 결정적 한 방 덕분에 남성은 속도가 떨어졌고요. 경찰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저 남성은 30대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이 앞서 경찰 검문에서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이 발각이 됐는데요. 경찰이 붙잡기 전에 낌새를 눈치채고 저렇게 재빨리 도망을 쳤고요. 한참의 추격전 끝에
차량까지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은 저 남성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하고 검거를 도운 저 해당 시민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창원 얘기입니다. 모텔 흉기난동 느긋한 경찰들. 경찰관들이요, 저렇게 건물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오르는데요. 그리 다급해 보이진 않죠? 문제는 최고 경보 단계인 코드 제로가 떨어졌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코드 제로 발령 시에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요. 이 경찰관들 움직임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결국 건물 모텔 3층 객실에서 중학생 3명이 흉기에 찔렸고요. 2명이 숨지고 남 1명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범인은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고요. 이른바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창원 모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가다 출혈사거든요. 가다 출혈로 죽지 않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부모하고 눈을 마주칠 시간이 있었다거나 생토할 시간이 있었다는 그 시간이잖아요. 보신 것처럼 유족들은요,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112에 신고를 했고 모텔 이름과 객실 번호까지 알려준 상황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느긋하게 출동했다는 거죠. 경찰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만나봤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가 꽤 궁금한데요. 제 옆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보단 우리가 잘하긴 잘하죠. 네, 만약에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 내기 하자 그러면 2대0으로 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두 갈씩으로 말씀하시네요. 2대0. 네, 일단 우리가 전력은 한 수 위다. 네, 위입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것도 그렇고 지금 선수 구성도 그렇고 예. 우리가 한두 골 이상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그런데 네. 워낙 변수가 많고 뭐 날씨도 덥다니까 그럼 박 의원님이 제가 미리 좀 꼽아본 남아공전의 주요 변수를 좀 하나씩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사실 홍 감독이 프레시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술 전력 변화를 그리 꾀하지 않을 거다. 보수적으로 할 거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첫 번째, 홍 감독이 직접 선발 2-3명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럼 누굴 바꾼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 측면과 전방의 공격 쪽을 좀 바꿀 공산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앞에 두 경기는 우리가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남아공은 우리가 좀 더 전력 우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남아공을 상대로 우리가 수비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제 공격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수비적으로 싸웠던 멤버들을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예. 거기 상징적인 포지션이 어디냐? 윙백이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방 쪽의 공격 조합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래서 한 2-3군데 정도가 바뀔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멕시코 경기에 우리의 양쪽 윙백과 공격 진영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측면 쪽을 독일 태생의 옌스 선수가 나올 공산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왼쪽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윙백을 앞선 두 경기는 수비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예. 수비적인 선수들로 세웠단 말이죠. 예. 근데 옌스는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이태석, 서령우보다는 또 공격적인 선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공격적으로 치른다고 한다면 옌스 선수가 선택받을 공산이 높고요. 전방도 우리가 좀 답답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수비적인 문제보다는 공격적인 거였잖아요. 공격을 좀 더 숫자도 강화할 수 있고 또 공격의 형태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앞쪽에 저는 이제 조규성을 그려놨는데 저기는 오영규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규성과 오영규 선수를 세워놓고 남아공의 약점이 그 중앙을 좀 더 흔들어 놓은 다음에 떨어지는 볼, 세컨볼을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하는 아하. 이런 형태로 한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남아공에 있어서의 어떤 적절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홍명보 감독도 이 틀 안에서 아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네. 예상 라인업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워낙 헤더 능력이 좋고 공중권은 제공력이 좋으니까 일단 전반에 조규성 선수가 나와서 세컨볼 흘러나오는 볼 손흥민, 이강인이 처리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스피드가 좋은 오영규 선수 투입하는 그런 공격적 변화를 꾀할 거다. 그렇습니다. 선발로 오영규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남아공의 약점은 센터백 사이에서 센터백들이 볼을 다룰 때예요. 그 볼을 다룰 때 우리의 공격수가 그냥 서 있지 않고 계속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면 예. 미스가 꼭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막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조규성, 오영규 카드가 선발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확실한 건 박문성 의원께서 보시기에 손흥민 선수를
멕시코전과 체코전과는 달리 본인 주 포지션인 왼쪽으로 쓸 가능성이 제일 큰 거네요. 완전히 왼쪽으로 쓰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예. 지금 포메이션상 3-4-2-1이기 때문에 약간 아하. 세컨이죠. 아하.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보단 약간 아래.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날개는 아니고요. 날개는 지금 그림상은 옌스가 올라가면 옌스가 날개가 될 거고요. 아. 손흥민 선수는 약간 자유로운 위치. 우리가 얘기하면 프리롤이라고 하는데 저 위치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방에 침투할 수도 있고 볼을 전방으로 질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사이드로 돌 수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유로운 역할을 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이제 왼쪽 직선적인 움직임을 내일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박 의원님이 꼽으셨던 세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두세 명 변화했다면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에 관련된데 네. 멕시코전에서 사실 불의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 변수도 사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남아공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32강에 갈 확률이 지금 많은 통계 사이트에서 90% 이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긴 해요. 그러면 32강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내일 남아공 경기 때 하나를 더 옐로를 받으면 누적돼서 32강이 못 뜁니다. 제일 중요한 경기인데. 이강인 선수가 못 뛰는 32강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싫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일단 이강인 선수가 그 경고 카드를 조심하면서 플레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 점에서 제가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전반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넉넉하게 앞서가면 이강인 선수를 후반에 교체하면서 32강 전에 경고 누적을 막기 위해서 대비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옐로 트러블 그러니까 한 장씩 갖고 있는 선수가 3명이에요. 예. 이강인, 백승호, 이기혁. 아하. 이 선수들은 카드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강인 옐로 카드 이것도 좀 잘 네. 막아야 될 텐데 마지막 뽑으신 게 보니까 전방 압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홍명보호의 전방 압박. 남아공이 좀 주 핵심 선수들이 좀 빠졌나요? 빠지죠. 모코에나라고 하는 미드필더가 빠지는데 예. 우리 대표팀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황인범 못 뛰는 겁니다. 오. 예, 홍원 사령관이 없어지는 거네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이제 모코에나가 좀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공이 뭐가 있냐면 모코에나가 중앙 미드필더인데 그 바로 아래 센터백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콘, 그다음에 뭐 지금 골키퍼는 이제 윌리엄스, 뭐 은보카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문제는 빌드업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다가 전방 압박을 막 세게 걸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이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또 이번 월드컵은 어떤 게 있냐면 규정 변화가 있어서 골키퍼가 볼 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불안한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방 압박을 달려들어. 예. 그러면 미스가 더 많이 나올 공산이 높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렸던 조규성이나 오영규 선수를 앞쪽에 넣었으면 좋겠다가 힘 있고 이런 선수들이 공격할 때도 있지만 수비할 때 상대가 빌드업으로 올라올 때 거기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럼요. 부담스럽죠 상대로서는. 누르면 미스가 일어나고 떨어지는 볼을 이강인,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예. 이 그림이 내일 아침에 나올 공산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대0 예상하셨기 때문에 내일 사실 이 시간에 또 나오실 건데 맞아야 될 텐데 뭐 금방 결과 나오니까 32강전을 예상하는 내일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야죠. 박문성 해설위원과 오늘 남아공전 운명의 남아공은 전망을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뉴스의 시티 라이브였습니다. 일상을 마치면 김종석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